시계만 준 게 아니었다. 장수자. 대학 입학식 날이었다. 1학년 전체가 과별 수험번호 순서로 앉았다. 내 왼쪽에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까만 작업복을 입은 남학생이 앉았다. 오른쪽 학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001번, 1002번, 나란히 앉은 그와 나의 수험번호다. 본 대학 1차 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고 2차 면접일을 보니 S대학의 1차 시험 날짜와 같은 날이었다. 나는 많은 갈등을 했다. 전해 S대에 낙방한 나로선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 속꼬리보다 닭볕이 낫다는 모교 선생님의 말씀에 힘입어 닭볕이 되자는 꿈을 가지고 본 대학을 택했다. 장학생으로 뽑힌 것도 한몫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보니 장학생이 수십 명이었다. 나야 말이 장학생이지. 첫 등록금 면제뿐이었고 1년 등록금 면제, 4년 기숙사비 면제, 4년 등록금 면제 같은 혜택을 받은 장학생이 많았다. 1001번도 장학생이었다. 기독교 재단인 학교답게 대부분 학생들은 기독교인이었고 성경 내용도 잘 알고 있었지만 소도시 여학교 출신인 나는 시작부터 헤매다 한 학기를 겨우 끝냈다. 첫 학기의 음악과 성경이 F학점이었다. 쌍권총을 바꿔보니 다음 학기에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그들은 인류대에 갈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장학금을 보고 온 것 같은데 내가 그곳에서 닭벼슬을 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한 번 받은 쌍권총은 4년 내내 따라다닌다고도 했다. 나는 닭볕에 꿈을 접었다. 첫 학기가 끝날 즈음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사학과 언니가 내게 물었다. 수자야, 영어 옹변대에 나가는데 연습하려면 초침 있는 시계가 필요하다 안 하간? 빌려줄 수 있간? 차는 입학식 날 내 왼쪽에 앉았던 1001번 까만 작업복이었다. 이북에서 남한 언니는 싹싹하고 따뜻했다. 언니의 부탁이라 나는 입학 선물로 받은 시계를 끌어주었다. 종강하자마자 고향에 내려갈 생각으로 미리 차표를 샀기 때문에 그날 가야 했다. 언니는 시계에 대해 말이 없었다. 웅변대회는 끝난 것 같았지만 시계를 받지 못한 채 귀향했다. 시계를 돌려주지 못한 그가 기숙사생 주소록을 보고 내게 편지를 보냈다. 다음 학기에 만나서 주겠노라고. 그러나 나는 이 학기에 상경하지 않았다. 마침 그의 사범학교가 교대로 인가가 났다. 적은 등록금에 졸업 후 취직이 보장되는 교대로 진로를 바꾸었다. 2년쯤 지났을까 그가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보내왔고 얼마 후 장교 복장을 하고 교대로 찾아왔다. 교대생 중 입대한 친구가 같은 부대에 있어 내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도 넉넉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어 군 복무를 마치려고 입대했는데 마침 통역 장교 모집이 있어 응시했다는 말을 했다. 나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교대를 택했고 주거 가정 교사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되어 헤어졌다. 그것이 그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나눈 대화였다. 시골 선생이었던 나는 수녀가 되려고 천주교 영세를 받고 세례명도 받았다. 제월지아의 끝 세 글자 GIA를 필명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
세상에서 그만이 나를 지아라고 불렀다. 여름방학 때였다. 어느 날 그가 월남 참전 용사로 한국을 떠나는데 한번 보자 했다. 서울역 앞 역마차 다방이 약속 장소였다. 그는 통역 장교로 민사 심리전대에 배치를 받아 곧 떠날 거라고 했다. 그는 고국의 마음을 둘 지축이 없으니 자기의 지축이 되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을 덧붙였다. 지식층이라는 것이 월권과 같아서 재봉리라는 여인과 결혼하려는 생각도 했죠. 그러나 지아, 당신과 함께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리 만나자 한 거요.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랑의 심도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나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없소? 그 말이 그렇게 멋있게 들릴 수가 없었다. 나는 헤어지면서 늘 지니고 다니던 묵주를 그에게 주었다. 무은을 빌어요. 그 여름 우리는 바람처럼 그렇게 만나고 그는 바람처럼 그렇게 월남으로 떠났다. 그의 가을 어머니께서 내가 근무하는 학교로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오셨다. 그의 편지였다. 해외에서 보낸 편지 봉투의 색다른 신선함이 반가움을 더했다. 시골의 자취 생활은 외롭고 무서웠다. 밤에 부엉이가 울면 간첩의 접선인가 싶어 두려움에 떨었다. 심한 바람이 방문을 흔들어댈 땐 금방 누군가 문을 열어젖힐 것 같았다. 그런 날엔 월남에서 날아온 그의 편지가 친구가 되어 견딜 수 있었다. 아니, 그 편지는 나의 의지처였고 구세주였다. 이틀에 한 번씩 오는 집배원은 2통의 편지를 가지고 오곤 했다. 나도 매일 편지를 써서 이틀에 한 번씩 2통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 서로의 사진도 동봉했다. 주일엔 성당에 가서 진심을 다해 기도를 했다. 그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함이 차츰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편지로 결혼을 약속했다. 그가 귀국하여 서로의 임지를 오가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에 인사를 갔을 때에야 가족관계가 밝혀졌다. 아마 미리 알았다면 인연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가족은 결혼 안 한 형님과 이복 형제 넷, 부모님 해서 7이었고 우리 역시 어머니 2분에 이복 동생 2이었다. 그는 내가 외딸인 줄 알았을 것이고 나는 그가 지축이 없는 홀로인 남자로 알았다. 나는 아득했지만 실망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위로가 실망보다 컸기 때문이었다. 나는 신의 묘한 꼼수에 놀랐다. 만약 한쪽만 이복 형제들이 있었다면 풀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게 둘 다 가난하고 둘 다 학교를 도중 하차했고 둘 다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좁은 문을 용하게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 그 문을 통과하는 동안 숨차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채로웠고 자랑스러웠다. 동생들이 자립해 나갈 때마다 한 작품씩 완성해가는 성취감도 맛보았다. 그날 언니에게 시계를 건네지 않았다면 내가 기양할 때 그를 찾아가 시계를 돌려받았다면 그와 결혼이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되돌아보니 입학식 날 신은 나의 짝을 이미 정해주셨던 것이다. 다만 2사람이 눈치채지 못할까봐 시계라는 장치를 이용해 러브 스토리를 쓰셨던 것은 아닐까?
시계를 끌어줄 때 이미 내 손목까지 내주었던 것이다. 한참을 살아보고서야 우리는 신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